공장집 딸이 감히 우리 집 며느리가 되는 게 가당키나 해?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사랑 하나만 믿고요. 공장 바닥 쓸던 애가 이런 좋은 집에 시집 왔으면 몸으로라도 갚아야지. 왜 성수는 저런 애랑 결혼을 해가지고 아휴. 그렇게 3년을 구박받으면서 살았어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셨지요. 그러나 3년 뒤 저는 회장실 의자에 앉아서 그 사람들이 제 발밑에서 무릎 꿇는 걸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이름은 이지윤이고요. 지금은 성진중공업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21살 때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저희 아버지는 그 회사를 밑바닥부터 키운 분이시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 그늘 밑에서 자라는 게 좀 불편했어요. 친구들이 저를 진심으로 대하는 건지 아니면 제 뒤에 있는 회사를 보고 그러는 건지 그게 계속 헷갈렸으니까요. 그래서 대학 갈 때 아버지한테 부탁드렸죠. 아빠, 저 그냥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어요. 아빠 딸인 거 모르게 제 힘으로요. 아버지는 잠깐 말이 없으시더니 그래, 한번 해봐라. 대신 힘들면 언제든 말하고. 저는 그렇게 학교 근처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학비도 제가 벌기로 했어요. 새벽에 편의점 알바 끝내고 학교 가고 저녁엔 후문 골목에 있는 작고 낡은 카페에서 또 알바를 했습니다. 손등은 늘 물기에 갈라져 있었고 밤 10시 넘어 방에 들어가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대로 주저앉은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삶이 좋았어요. 처음으로 온전히 제 힘으로 숨쉬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다 그 카페에서 김성수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비가 유난히 많이 오던 저녁이었어요. 우산도 없이 흠뻑 젖은 채 문을 밀고 들어온 남자가 있었죠. 구석자리에 앉아서 창밖만 멍하니 보던 그 얼굴이 지금도 기억나요.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뜻한 차 한 잔 조용히 놔드렸어요. 고맙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거의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차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퇴근길에 저를 붙잡고 이러더라고요. 저랑 사귀어 주시겠어요? 관심이 자꾸 가더라고요. 잘할 자신은 없는데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요.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라고 했어요. 대대로 판검사, 변호사만 나온 집안이라고 했죠. 근데 저도 제가 누구 딸인지 얘기 안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서로 배경 모르는 두 사람이 만났었던 거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인연이 저를 어디까지 밀어붙일지요. 연애 2년쯤 됐을 때 성수 씨가 저를 처음 집에 데려갔습니다. 시어머니 될 사람 앞에서 저는 그냥 카페 알바생이었어요. 첫인사를 드리자마자 분위기가 싸늘해지더군요. 카페 알바를 한다고? 학교는 어디 나왔니? 집안은 뭐 하시고? 저는 그냥 평범한 집이에요. 아버지는 공장을 하고 계세요. 평범한 집 딸을 데려온 거니 지금? 얘 아버지도 판사, 할아버지도 변호사인 집안이야. 여기가 어떤 집인 줄 알고 감히 발을 들여? 대대로 법조계 집안에 공장집 딸을 들이는 게 말이 되는 소리니? 어머니, 저 지윤 씨 아니면 결혼 안 해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 너 유리랑 헤어지고 정신 못 차리고 아무한테나 매달리는 거 아니야? 이런 애 만나서 정착한다고 해봐야 집안 망신이야, 집안. 유리 얘기 좀 그만하세요. 저 그거 극복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잖아요. 이번마저 반대하시면
저 정말 어머니 안 보고 살 겁니다. 뭐? 너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니? 이 자식이 미쳤나? 그날 이후로 몇 주간 성수 씨는 집에 들어가서도 밥을 거의 안 먹었다고 해요. 그렇게 버틴 거죠. 저는 그 사이에 낀 사람이라 뭐라 말도 못하고 그냥 연락만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성수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윤아, 어머니가 허락하셨어. 기뻐야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하겠다만 이 집안 며느리 노릇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다. 두고 봐라. 후회하게 해줄 테니. 그 말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저는 그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될 사람이 저를 정말 사랑해서 선택한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태도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이 늦어지는 날이 많아졌고 집에 와서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변호사인 자신이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곱씹기 시작했던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 모임에 저를 데려가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그 무관심의 빈자리를 고스란히 채운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결혼 3년 동안 제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어요. 해도 뜨지 않은 시간에 세수를 하고 곧바로 부엌으로 향해야 했죠. 시댁 식구들 아침상을 차리는 일이 제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국이 조금이라도 식었으면 시어머니는 그릇을 통째로 밀쳐버리셨습니다. 장식장의 그릇들은 매일 닦아야 했죠. 생활비는 매달 영수증까지 일일이 검사를 맡아야 했습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어디에 썼는지 캐물으셨죠. 친정에 다녀오는 것도 2달에 한 번 허락을 받아야 갈 수 있었습니다. 명품백 하나 없이 시댁 모임에 나가면 그 자리에서 대놓고 옷차림을 지적당했어요. 아휴, 우리 며느리는 꾸밀 줄도 모르나 봐. 너무 촌스러워. 친척들 앞에서 그렇게 웃음거리로 만들곤 하셨습니다. 몸살이 심하게 나서 병원에 가겠다고 하면 시어머니는 눈을 흘기며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웬 유난이니? 집안일은 끝내놓고 가라. 남편 로펌 행사에 아내로서 참석해도 저는 늘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고 남편조차 그런 저를 소개하지 않았어요. 용돈 한 푼 없이 카드 한도까지 빠듯하게 관리당하던 나날들이었죠. 명절이 되면 구박은 더욱 심해졌어요.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도 저에게는 앉을 자리 하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손님상을 나르는 저를 향해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장 바닥 쓸던 애가 이런 좋은 집에 시집 왔으면 몸으로라도 갚아야지. 하필 성수는 저런 애랑 결혼을 해가지고 아휴. 친척들 앞에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옷 한 벌 사입는 것도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했죠. 남편은 그런 어머니 행동을 알면서도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면 내가 엄마한테 대들면 좋겠니? 그냥 참아. 어머니 성격 알잖아. 그게 남편이 건넨 위로의 전부였죠. 저는 밤마다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죽여 눈물을 삼켰습니다. 친정에는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힘들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도 못했어요. 너무 수치스럽기도 했고요. 아버지도 속상해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버거운 침묵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미용실에서 들려온 소문 하나가 제 귀에 스치듯 들어왔어요.
남편이 예전에 깊이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여자가 최근 이혼을 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죠.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저는 뜻밖의 소식을 마주하게 됐어요. 몸이 좋지 않아 찾은 병원에서 임신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한 순간 집안 분위기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향수 냄새를 따라 고개를 든 순간 저는 산부인과 대기실 입구에 서 있는 그 여자를 봤어요. 세련된 코트를 걸치고 흐트러짐 하나 없는 화장을 한 여자였죠. 접수처 직원한테 뭔가를 묻고 있었어요. 낯이 익다 싶었지만 그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손님이겠거니 생각했을 뿐이었죠. 공교롭게도 그 무렵 제 임신 소식이 시댁에 전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그저 놀란 얼굴이었는데 이내 그 소식을 다르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대요. 며느리는 마음에 안 들어도 뱃속 아이는 이 집안의 귀한 핏줄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그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란 걸 이미 알고 있던 시어머니는 머릿속으로 무서운 계산을 시작했던 겁니다. 저 아이만 무사히 태어나면 우리 유리한테 딱 맞지 않겠니? 엄마도 유리는 재혼 상대로 괜찮지? 나 사실 유리 못 잊었어. 그럼 유리가 낫지. 쟤는 무슨 공장집 딸에 회사원이 말이 되니? 너같이 훌륭한 변호사한테. 처음부터 반대했지만 너랑 유리 헤어지고 너 덕에 될까봐 허락한 거잖아. 이제라도 제자리 찾아가니까 됐어 이제.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넌지시 건넨 말이었대요. 남편도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내심 반가운 눈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사랑하는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사랑도 찾고 핏줄도 챙기고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날부터 시댁 태도는 거짓말처럼 달라졌습니다. 저를 향한 매서운 논초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온갖 정성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보약을 지어나르고 발이 부었다며 마사지를 불러주고 계단 오를 때마다 팔짱을 껴주셨습니다. 저는 그 다정함이 뒤늦게 찾아온 진심이라 믿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3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 너무 오랜만이라 의심할 마음조차 안 났던 걸까요? 무차별한 구박 속에서 갑자기 드러난 호의에 의아하긴 했지만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뱃속엔 작은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다정함 이면엔 유산이라도 될까봐 조바심 내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을 뿐이었죠.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게 바로 그날 산부인과에서였어요. 자, 이제 젤 바를게요. 조금 차가울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아기 심장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잘 들리시죠? 쿵쾅쿵쾅쿵쾅. 이게 우리 아기 심장 소리예요? 맞아요. 아주 건강하게 잘 뛰고 있어요. 정상범위예요. 그때 남편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어머니라서 궁금하신가 봐요.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로요. 어머니, 지금 병원이에요. 걱정 마시라니까요. 잘 자라고 있대요. 애만 낳으면 그때 정리할 거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 괜히 굴과 부스럼 만들 필요 없잖아요. 저도 다 생각이 있어요. 이제 5달만 참으면 된다니까요. 어머니, 유리도 가만히 있는데 어머니가 나서면 어떡해요. 그냥 하던 대로 지훈이 잘 챙겨주세요. 저는 여전히 배 위에 젤이 묻은 채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친구 의사 수진이도 초음파 기계를 손에 쥔 채 멈췄지요. 너 괜찮아? 일단 아기만 생각해 지훈아. 친구의 위로가 하나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애만 낳으면 정리한다는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갑자기 닥친 말이었지만 임신하고 다정했던 남편한테 뭔가 꿍꿍이가 있었다는 걸
저는 그 순간에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을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다음날 남편이 출근한 뒤 곧바로 동생 지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아야,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어. 언니, 목소리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형부한테 따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병원에서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 유리라는 이름이었는데, 유리? 처음 듣는 이름이네. 언니, 확실한 거야? 확실한 건 아니야. 그래서 확인이 필요한 거지. 언니 지금 임신 중이잖아. 절대 먼저 나서면 안 돼? 몸 조심하고 내가 알아볼게. 전화를 끊은 지아는 곧바로 대학 시절 알고 지내던 선배를 떠올렸대요. 사설 탐정 일을 해온 사람이었죠. 그날 오후 지아는 그 사무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오빠, 급하게 부탁할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하게 왔어? 저희 형부를 며칠만 미행해 주셨으면 해서요. 그리고 유리라는 이름도 확인해 주세요. 지아 선배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대요. 남편의 퇴근 시간, 동선, 자주 가는 장소를 차례로 파악해 나갔어요. 며칠 뒤 사진 몇 장이 지아한테 도착했지요. 강남의 고급 빌라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어요. 남편이 세련된 옷차림의 여자와 함께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건물 관리인을 통해 그 여자 이름이 확인됐죠. 바로 강유리였습니다. 지아의 선배는 며칠 더 그 오피스텔을 지켜봤는데 남편은 퇴근 후 곧장 그곳으로 향하는 날이 많았다요. 주말에는 아예 하루 종일 그 안에서 머무르기도 했고요. 겨우 설득한 관리인의 말로는 두 사람이 벌써 8달째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장을 봐온 짐을 함께 들고 들어가는 모습이 여러 차례 사진에 찍혔어요. 마치 신혼부부처럼 서로 손을 꼭 잡고 산책 나오는 모습도 목격됐지요. 세탁소에는 남편 정장과 그 여자 옷이 함께 맡겨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댁에서 새벽부터 부엌 일에 매달리던 바로 그 시간에도 남편은 그 빌라에서 그 여자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지하의 선배는 그 모든 정황을 날짜와 시간까지 꼼꼼하게 기록해서 전해주었죠. 한편 시어머니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며느리 몰래 그 여자를 따로 불러낸 거였죠. 두 사람이 만난 곳은 시내의 조용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자리 근처에서 지아가 보낸 선배도 자리를 잡고 있었죠. 조금만 더 참아라. 애만 낳으면 바로 정리해 줄 테니. 어머니, 저도 이제 지쳐요. 그런 소리 마라. 그래도 대를 이으면 좋잖아. 성수는 너 좋아하지만 네가 임신이 안 된다니 어쩔 수 없고 내가 생각하기엔 이것도 하늘이 준 기회야. 누구 배를 빌리든 그게 뭐가 중요하니? 그럼 애기 딱 나오면 바로 혼인신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대화는 빠짐없이 녹음됐습니다. 언니 이것 봐. 다 확인했어. 지아는 사진과 녹음 파일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넘겨봤죠. 녹음된 걸 재생되자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핏줄이야 어차피 성수 알면 됐지. 누구 배 빌리든 그게 뭐가 중요하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강유리였습니다. 남편과는 대학 시절부터 몇 년을 만나온 사이였다고 해요. 캠퍼스에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다정한 커플이었다더군요. 도서관에서 함께 밤을 새우고 졸업 후엔 나란히 사법고시를 준비하며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줬대요. 남편 친구들 사이에서는 언젠가 결혼할 거라고 다들 믿어 의심치 않았던 커플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집안이 그 사랑을 곱게 봐주지 않았대요. 대대로 사업을 이어온 그 여자 아버지가 딸의 결혼을 집안 미래를 위한 수단으로만 여겼던 거죠. 사업 확장을 위해 손잡아야 할 상대 집안이 있었고
그 여자는 그 결정에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눈물로 며칠을 버텼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대요. 그렇게 그 여자는 남편한테 이별을 통보하고 낯선 남자와의 결혼식장으로 떠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해요. 웃음을 잃었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기 시작했답니다. 비 오는 날이면 하염없이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들어간 카페에서 저를 만난 것도 그 무렵이었던 거죠. 상처투성이었던 그 마음에 제 담백한 위로가 스며들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보면 저는 그 여자의 빈자리에서 피어난 사랑이었던 셈이지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략 결혼으로 시집간 그 여자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대요. 시댁은 처음부터 그를 손자를 낳아줄 도구증으로 여겼답니다. 결혼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안 생기니까 시어머니 구박이 날로 심해졌다고 해요. 병원에서는 원인 불명의 불임 판정이 내려졌고 그날부터 그 여자는 죄인 취급을 받아야 했다더군요. 결국 몇 달 전 그 여자는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그 집에서 쫓겨나듯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그 여자는 한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대요. 그러다 오래전 친구 연락으로 남편과 다시 마주치게 됐답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이란 걸 알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 끊어지지 않았던 감정이 다시 불붙었던 거예요. 남편도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을 꾸린 척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그 여자를 잊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저를 향한 남편의 무관심은 어쩌면 그 미련이 만들어낸 그림자였는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은밀하게 이어졌다고 해요. 강남의 한 고급 빌라, 남편이 업무상 필요하다는 핑계로 마련한 그 공간에서요. 상간녀는 조금씩 예전 웃음을 되찾아갔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깊어질수록 상간녀 마음속엔 새로운 욕심이 자라나기 시작했대요. 자기한테 없는 단 하나, 바로 핏줄을 이을 아이였던 거죠. 3년을 참고 견뎌온 시간이 결국 이렇게 배신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언니, 지금은 절대 티내면 안 돼. 증거 더 모아야 돼. 저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거야. 창밖으로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공장집 딸이 이렇게 나설 수 있다는 걸 알리 없는 시댁 식구들은 조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시댁의 정성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직접 담근 대추차를 들고 오셨어요. 몸조리 잘해야지 우리 귀한 손주인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씁쓸했죠. 정작 제 걱정하는 게 아니라 뱃속 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것도 당연한 일이겠지만요. 외출할 때마다 누군가 꼭 동행했습니다. 병원 갈 때도 시어머니가 따라 나섰어요. 지아와의 연락은 문자로만 짧게 조심스럽게 이어졌죠. 그 사이 지아가 부탁한 선배는 계속 증거를 모았습니다. 남편 로펌 동료를 통해 결혼 전부터 그 여자와의 관계를 확인했고 이런 증언도 나왔죠. 둘이 헤어졌을 때 남편이 완전 페인처럼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 날 술 마시고 길에서 울던 것도 봤다고요. 이 증언도 그대로 녹음이 됐죠. 변호사 지인을 통해 이 증거들의 법적 효력도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혼 사유로도 충분히 인정될 것 같았어요. 그 말을 전했고 저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증거가 드러나는 순간 시댁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법조계의 집안이란 건 곧 법을 방패 삼아 싸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조만간 온 가족이 모이는 저녁 식사 자리를 따로 갖자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저녁 식사가 결코 평범한 자리가 아니라는 걸요. 지아야,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언니, 정말 괜찮겠어? 지금 배도 많이 부른데. 더 미루면 애 낳고 나서는 오히려 늦을 것 같아. 알았어. 내가 자료 전부 정리해서 언니한테 넘길게. 저녁 식사가 준비된 날 시댁 식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만족스러운 얼굴로 말을 꺼내셨어요. 애가 태어나면 너도 이제 정식으로 안주인 대접을 해주마. 집안일이야 사람 새로 들이면 맡기면 될 일이고 너는 몸조리만 하면 된다. 겉으로는 며느리를 위하는 말 같았지만 저는 속뜻을 알고 있었죠. 아이만 낳으면 저를 이 집에서 완전히 밀어내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사진과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이신 거예요? 제 아이를 두고 다들 무슨 작당모의를 하시는 거냐고요? 애만 낳으면 정리한다. 안주인 대접해준다. 저는 씨바지가 아니에요.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굳었습니다. 3년이에요. 3년을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서 버텼다고요. 근데 배가 불러오니까 갑자기 상점 모시듯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확실히 알았어요. 당신은 나한테 결혼할 때 사랑한다고 했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다루기 쉬워 보여서 고른 거였어? 한율이랑 헤어지고 도피처로 날 고른 거냐고. 시어머니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언성을 높이셨어요. 공장 바닥이나 쓸던 게 감히 우리 집안을 상대로 뭐하는 짓이야? 우리 아들 변호사야. 너 같은 애 빈손으로 내쫓는 거 일도 아니다. 그러세요. 그 알량한 법이랑 돈 얼마나 버티는지 한번 보자고요. 저는 그날 밤 곧장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서 하루도 머물 수 없었어요. 현관문을 여니 아버지가 말없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성진중공업 이태성 회장님이셨어요. 아버지, 저 더위는 못 참겠어요. 애만 낳으면 정리한다고 저를 씨바지 취급하잖아요. 그 이야기 지아한테 다 들었다. 증거도 전부 확인했고 그동안 공장 딸로 살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구나. 저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 알았으니 이제는 저들이 너를 두려워할 차례다. 이제 숨지 않아도 된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울타리 안이 얼마나 포근하고 따뜻한지 그제서야 느낄 수가 있었지요. 다음날 아침 남편 로펌에 첫 번째 전화가 걸려왔어요. 로펌의 최대 고객사 중 하나인 대형 건설사였죠. 계약 파기 통보드립니다. 이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오늘 중으로 서류 처리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처음엔 단순한 실수라 생각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날 오후 두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줄줄이 이어졌죠. 로펌의 VVIP 고객사들이 하나둘 계약을 파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서가 책상 위에 쌓여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남편은 동료들을 불러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아무도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그 여자 집안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주요 투자사들이 갑작스럽게 투자금 회수를 통보했고 공급망 곳곳에서 계약 해지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여자네 집안과 거래하던 하청업체들이 연쇄 부도를 맞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그 여자 아버지는 수화기를 붙잡고 배우를 추적했지만 실마리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남편은 이상한 낌새를 챘어요. 로펌을 떠난 고객사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성진중공업이라는 이름이 그 중심에 있었죠. 성진중공업? 그게 왜 여기서 나와? 남편은 그 이름을 검색하다가 멈췄습니다. 성진중공업 회장 이태성. 설마 지훈이 아버지?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지훈이 그의 아버지가 혹시 이태성 아니에요? 이태성이라니 그 성진중공업 회장 말이냐?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지. 공장집 딸이잖아.
지금 저희 로펌 고객들이 전부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배우에 성진중공업이 있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 공장집 따라고 했잖아, 네가. 공장집이 맞긴 한데 그 공장이 대한민국 5손가락 안에 드는 중공업 그룹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3년 동안 그 회장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로펌 건물에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죠. 그날 밤 남편 휴대폰에 뜬 이름 하나가 모든 걸 확신으로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과 시어머니 앞으로 한 통의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성진중공업 법무팀 명의의 내용 증명이었어요. 남편은 봉투를 뜯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고 했습니다. 서류 안에는 2가지가 들어있었죠. 첫 번째는 남편이 혼인기간 중 불륜을 저지른 사실과 직권을 남용해 저를 압박한 정황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한 징계 청구서였어요. 두 번째는 로펌 전체를 상대로 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민사소송 서류였습니다. 이게 말이 돼? 시어머니는 서류를 빼앗아 읽다가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으셨죠. 그날 오후 그 여자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대요. 성수씨, 우리 집안 거래처가 전부 끊겼어. 아버지 지금 엄청 화나 있는데. 나도 마찬가지야. 이게 전부 성진중공업 지훈이 아버지 짓이라고. 성진중공업? 이태성 회장? 어떡해. 이러다 우리 집안 완전 망하는 거 아니야? 며칠 뒤 3사람 앞으로 연락이 왔어요. 발신인은 성진중공업 회장 비서실이었죠. 우리가 거기를 왜 가야 하는데? 어머니, 안 가면 더 큰일 날 겁니다. 성진중공업 본사 빌딩은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3사람은 말을 잃었다고 해요. 안내받아 올라간 곳은 최고층의 회장실이었죠. 문이 열리는 순간 3사람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넓은 창을 등지고 앉아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였거든요. 만삭의 배를 당당히 드러낸 채 최고급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공장집 딸이라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공장집 맞아요, 어머니. 그 공장이 성진중공업이었을 뿐이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3사람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저한테 하신 짓들 저 하나도 잊지 않았어요. 씨바지 취급한 것도, 애만 낳으면 쫓아내겠다고 하신 것도요. 지금 시대에 씨바지라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남편은 무릎을 꺾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 제발 좀 살려다오. 시어머니도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말없이 내려다봤어요. 자비는 없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서류 한 장을 남편 앞에 내려놓았어요. 이혼 합의서였죠. 도장 찍으세요. 지훈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도장 찍으세요. 2번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천천히 집어들어 차갑게 웃었지요. 이제 끝났네요. 또 다른 서류가 전달됐어요. 남편의 변호사 자격 박탈 청구서, 그 여자 집안의 주요 계약 전면 해지 통보, 그리고 시댁 전체에 대한 민사소송 서류가 차례로 건네졌죠. 3사람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죠. 며칠 뒤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진료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지훈아, 정말 수고했어. 어젯밤에 다 들었다. 고마워, 수진아.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수진이는 초음파 기계를 조심스럽게 배 위에 가져다 댔습니다. 화면 위로 아이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죠. 아이가 정말 건강하네. 엄마 닮아서 강한가 봐.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비로소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죠. 그로부터 3주 뒤 저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분만실 밖에서는 지아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죠. 아이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던 그 순간 지아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언니 잘했어. 진짜 수고했어. 아버지는 손주를 처음 안아드는 순간 아무 말도 못하셨죠.
굵은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아, 미안하다.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선택한 싸움이었는데요. 남편은 변호사협회에서 징계 절차에 휘말려 로펌을 떠나야 했고, 시어머니는 민사소송에 휘말려서 집안 재산 대부분을 잃어갔습니다. 그 여자 역시 아버지 회사가 무너지면서 그토록 원하던 모든 걸 잃었지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법과 돈과 핏줄은 결국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조리원에서 한 달을 있다가 퇴소하던 날 성진 중공업 본사 앞에 섰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높이 솟은 빌딩을 올려다봤어요. 옆에서 동생이 말했죠. 언니, 이제 진짜 시작이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3년을 참았지만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누구인지 밝히고 제 힘으로 맞서 싸웠을 때 비로소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리면 마음이 무겁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때 제가 나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와 제 아이는 없었을 테니까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예요. 혹시 비슷한 일 겪고 계신 분들 있다면 참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처음엔 나의 배경만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의 진정성을 의심해서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싶었는데 아버지의 그늘이 따뜻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모두 행복하세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